미래를 보는 참 JTV. 안녕하세요. JTV 제입니다. 오늘은 서서히 가라앉는 중국 경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소비자 물가거든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인데 2019년 초 1분기 정도입니다. 1분기 정도까지 어느 정도 좀 이런 박스권 형태로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2019년 2분기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려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나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폭등한 거죠.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뭐 한두 가지 사건으로만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돼지고기 물가입니다. 중국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국가라는 것은 이제 다 아실 텐데요. 지금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 2019년에는 돼지열병으로 해서 중국의 그 돼지가 절반 이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살처분됐어요. 절반 이상이. 그러면서 이 돼지고기가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에도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이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초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이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100%라는 거는 이제 2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2배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비싸졌겠어요. 돼지고기가. 그리고 추가로 보여드릴 지표는 이제 식료품 물가입니다. 식료품 물가. 이제 전체 그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5.4%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식료품만 따져봤을 때는 20.6%.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가격 급등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퍼센트로 보면은 돼지고기가 지금 중국의 식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뭐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료품 물가 지수에도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차트로 영향을 주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간단히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지금 중국의 이런 소비자 물가 급등, 특히 식료품 물가 급등 이런 거는 일단 돼지열병 사태가 발단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지금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9년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돼지열병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중국 돼지의 절반 이상이 다 살처분이 됐고요. 이러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완전히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죠. 작년 말부터 12월 정도부터.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봤겠지만 식료품 사재기하는 이런 사태가 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 때문에 식료품 전체 가격도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잠시 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실제 뭐 돼지열병 사태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무역 전쟁 사태 이게 지금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서민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뭐 겉으로는 뭐 중국의 그 GDP 성장률 있잖아요. 수치상 경제보다 실제 실물 경제는 굉장히 차가울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실물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금리를 인상을 한다거나 또는 지준율을 다시 올린다거나 또는 위안화 절상을 진행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원래. 하지만 지금 경제 환경에서는 이런 형태의 긴축에 가까운 정책을 피면 곧 죽음입니다. 경제가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바로 침체로 향하겠죠. 그래서 최근 중국 정부는 이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문제는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그리고 실물 경제로 잘 흡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 금융권에서 돌 가능성이 커요. 중국 역시.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살포를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돈이 살포되는 바람에 오히려 또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물가를 더 급등시키는 효과를 주겠죠. 이런 이제 유동성을 살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중국의 서민들이 특히 많이 화가 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이제 겹쳐졌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중국의 지금 상황이 일단 버티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이런 식의 그 흐름에서의 유동성 살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냥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한 번 더 버티기 위한. 그리고 미국과의 그런 무역 전쟁도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격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매우 클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그 유동성 투입으로 일단 올해는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쌓이고 뚜렷한 회복 없이 2020년을 그냥 보낸다. 2021년에는 이제 중국이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중국과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 그리고 트럼프가 공언을 했었죠. 재선 이후에 무역 협상을 하게 되면 중국에게 좋을 게 없을 거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사면초가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월 7일 날 중국인민은행에서 0레포 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하나로 약 205조 원을 살포를 했습니다. 0레포로 통해서. 그래서 일단 이걸로 중국 시장을 좀 안정을 시켰어요. 시장은. 일단 주식시장은 안정을 시켰고, 그리고 이 돈을 살포하면서 같이 명령한 게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증권사들에게 공매도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한마디로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부가적으로 다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의 안정은 얻었지만 반대로 물가 폭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서민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뭐 시진핑의 뭐 입지가 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의 뭐 기사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민경제가 지금 많이 파탄에 이르렀고 계속 진행 중이고 그 서민들의 그 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도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어쨌든 2021년 중국 경제 그리고 이거는 곧 아시아 경제 직결이 됩니다. 뭐 한쪽에서는 뭐 중국 망해라 하는데 중국 망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간단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020년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아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 뭐 안 봐도 비디오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금융안전보고서를 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2018년부터 한 해가 가면 갈수록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수치상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도 1 미만인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이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한계 기업이죠. 그리고 도산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외식, 관광, 여행, 숙박 이거 다 지금 얼어붙었죠. 큰 기업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달 벌어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죠, 한 분기. 3개월 정도의 이렇게 적자를 계속 누적을 시키게 되면 버티지 못하는 관계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날 직전으로 해서 이제 지금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 문제는 3월까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수치를 이제 확인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사망자와 확진자의 그 증가 폭이 계속 커지고 있죠. 여전히 성숙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3월까지는 해결될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일단 실물경제 타격, 이거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소한 1분기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2020년 GDP 성장률도 결과적으로 한 분기가 지나면 지금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더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하 압박 굉장히 거세질 거고요.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물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2020년 1분기의 원달러 환율이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차트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건 이제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봐야 될 건 이 전체의 하락 추세는 IMF 시절부터 내려오던 원달러 환율의 그 하락 추세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1분기 제가 1분기에 한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한번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언저리 될 것 같아요. 이 하락 추세를 헤딩하는 정도, 뭐 그러면 1210원 정도 내외,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다는 뜻은 우리나라의 증시 역시 하방이 한 번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이건 지난번에 그 파동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 증시 파동도 보면은 일단 하락이 크게 한번 나왔고 지금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매수세가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아닙니다. 수급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부 다 개인 수급입니다. 개인 수급. 기관과 외인은 다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방이 더 남아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대파동상 C8 시장은 아닐 걸로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 반등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한 방 더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파동상 그 비파 반등 있잖아요. 이거는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제까지? 2020년 미국의 대선 전후까지. 그래서 이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제 커뮤니티별로 최근 남겨드렸듯이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좀 더 명확해지면은 구체적으로 특강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달러 환율은 어쨌든 여기 한번 터치하러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달러 투자하시는 분 있잖아요. 달러 투자. 달러 투자하시는 분 이번에 고점 줄 때 많이 청산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뭐 참고해서 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어쨌든 달러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 계속 원달러 환율 뭐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갈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한번 터치를 할 때 이때 한번 청산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 내려올 때는 좀 많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제 2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점점 완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그 반대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차츰 줄어드는 거에 대한 그 반작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장도 마찬가지로 우호적으로 좀 변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이때는 이 하단 박스를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이때 당시에는 1155 그리고 1145를 매수 영역으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1145 하단 영역까지는 안 왔고 그 상단 영역권에서만 계속 터치하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이거는 일단 무시하시는 게 좋아요. 아마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그래서 다시 달러를 준비해야 될 그 시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번에 올라오면 수익권에서 청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바람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만약에 2020년 중국 GDP가 6%가 넘는 걸로 나온다면 그건 저는 거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와 관련된 수치가 뭐 거짓이라는 그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6% GDP 성장률을 그래도 기록했다라는 이런 식의 통계 조작을 할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2021년 초에 발표할 테지만 어쨌든 6%가 넘는다면 무조건 거짓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공장이 완전히 돌아가려면 아직 최소한 1개월 이상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산업의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이 될 것을 우려를 해서 중국 정부에서 웬만하면 복귀할 수 있으면 공장을 돌려라, 다 복귀해서 돌려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소한 공장이 완전히 돌아가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최소 한 분기를 그냥 쉰 겁니다. 산업 활동이. 한 분기를 쉬었는데 중국의 6%의 GDP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발표한다? 그건 완전히 저는 거짓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와 산업이익지수는 어쨌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긴 합니다. 이건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산업 생산 그 이익이죠. 산업 활동으로 이제 이익을 얻는 그런 그 차트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른다라는 것은 재료값 이게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물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원자재 값이 비싸지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이 물가들이 올라가게 되면 물건 값이 올라가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PPI가 올라가면 이 이득, 산업 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랐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상관관계로만 보면은 산업 활동으로 얻는 이익도 이렇게 곧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관계일 때고요. 지금은 그런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좀 없죠. 왜냐하면 한 분기를 쉬게 되면 일단 공장이 폐쇄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산업이익은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이게 1분기를 넘어서 2분기까지도 이게 영향이 간다. 그러면 중국의 산업이익은 사실상 붕괴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는 그냥 깨질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2021년을 맞이할 때 중국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그게 참 의문점이긴 한데 좀 버티기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아 경제 그리고 중국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 전후로 긴장해야 하는 좀 많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중국 경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트리거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은 반대로 어쨌든 올해 어떻게 해서든 버티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도 지금 중국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을 격화시킬 의도는 없어 보여요.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든 재선을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그 미중 무역 전쟁 가지고 이렇게 막 뭐 태클 건다거나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크고 2단계 무역 협상 뭐 바로 한다 하는데 이거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거 얘기 꺼내면 대충 2020년에 대선이 될 거예요.
그 기간이 될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뭐 꺼내고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2단계 협상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하방 압력을 받을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위험하고 구체적인 상황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계속 유동성 살포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 여기에는 감세 정책도 있죠. 감세 정책.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주요국 G20에 해당하는 모든 나라들이 2020년 한 해 마지막 돈잔치를 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돈잔치, 유동성 살포. 이것 때문에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 그건 아니에요. 다 시장만 부양시키고 끝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그래서 굉장히 조금 체감이 다르실 거예요, 아마.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2020년에 잘 대응하면 제가 의외로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이제 실물 경제에서 계속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힘들 겁니다. 아마 2020년이 거의 마지막 목구멍이 꽉 차는 그런 순간까지 아마 몰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상상하기 싫지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망가질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일정들이 다 진행되고 나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